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의성 개발 부분을 다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치 제안. 그 가치 제안은 아이디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내는 원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나올 수 있는지 오늘 강의로 좀 여러분에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전체 내용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보다 더 훨씬 더 원대하게 그런 숨은 재능이 있다는 걸 일단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하면 사실 뭔가 도전도 하지 못하고요, 시도도 못할 겁니다. 물론 이 믿음만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 플러스 바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집중과 그죠? 반복을 끈기를 통해서 그 집중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관련된 정보를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로 수업이 마무리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관련 쪽의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성해서 짜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 정보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시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 해야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오늘 강의 나오겠지만 집중입니다. 집중. 목표죠. 주제 선정입니다. 그게 없이 무턱대고 뭔가를 해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또 아이템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모아야 됩니다. 그걸 읽고 그 속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내용은요, 관점의 차이, 차별화된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잠재 능력 깨우기, 그 다음에 창의성 개발의 실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쭉 이론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관점의 차이. 자, 이게 이렇게 딱 덕지덕지 이렇게 뭡니까? 똑같은 내용의 그림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간에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이 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똑같은 크기지만 여기에 줄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죠. 훨씬 더 이게 또 선명하게 줄이 나 있는 것처럼 이 선이, 라인이 이거보다 훨씬 더 라인이 뭡니까? 더 진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이거 뭐죠?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자, 여기에 뒤돌아서 있는 에스키모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이게 눈이고 코고 입이 되면 인디언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결국은 내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에스키모인도 볼 수도 있고 인디언도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뭘로 보이나요? 자, 여기 나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에 배가 있고 사람이 고래를 잡은 걸로 보이죠. 자,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요, 뒤집어서 보면 오리가 있고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이 숲을 이룹니다. 결국은 또 관점의 차이죠. 거꾸로 보느냐. 자,
사람 얼굴인데요. 사람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이 와인잔이 보일 수도 있고 맞죠? 어디를 보느냐? 또 똑같은 마지막에 그림은 똑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여성의 얼굴을 보면서 점점 가다 보면 이 그림은 여성의 얼굴로 보입니다. 닭을 보고 토끼를 보고 뭡니까 강아지를 보다가 뭐 염소입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는 동물로 보이죠. 동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것을 보아왔느냐에 따라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는 건 똑같지만 결국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관점 차이인데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맨날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한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게 생각하면 또 긍정 생각하면 갖추고 그죠?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뭔가 주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고자 옷 매무새를 또 단정히 차려입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딱딱한 이미지 또 뭔가 융통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볼 때 그 관점은 여러분의 과거에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저를 보는 것이지 그냥 딱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 왜곡이라고 그러죠.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다르게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관점의 차이인데요. 자, 이게 숲을 보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이 숲을 보면서 또 직업에 따라 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딱 숲을 보고 뭐랍니까? 자, 화가는 화폭에 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화폭에 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직업이 목수인 사람은 이걸 잘라서 어떻게든 자르면 어느 정도의 목재가 나오겠다. 집을 짓는데 뭐 가구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데 뭐 쓰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창고를 짓는데 활용 가능하겠다. 자, 결국은 나무라는 것은 똑같지만 직업에 따라서 이 나무를 활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또 관점의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과거의 경험 그 바탕으로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들판을 누비면서 자연과 그죠? 많이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도 하면서 산에 나무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키우고 하면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삐삐도 그죠? 뽑아먹고 삐삐도 잘 모르죠. 아무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자유라는 게 뭔지 그죠? 지금 학생들처럼 한 학원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자연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외곽 쪽으로 나가서 이 자연을 보면 그때의 자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다시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 자라고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이 야외에 나가서 숲을 보거나 이렇게 자연을 보면 그냥 무섭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와, 무섭다. 숲이 우거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산을 누비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맞죠?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가 나쁘거니 이렇게 질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남들과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경험을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많은 경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좀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요.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여행이 되었든 어학연수가 되었든 그죠? 공모전이 되었든 많은 참여, 그죠? 많은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좀 갖고 그런 분야에 한번 경험을 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별화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유일성을 발견하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튄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뭐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튀는 돌멩이가 정 맞는다 해가지고죠. 예. 어떻게 보면 너무 튄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구설수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이 다 뭘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온전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외골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또 끈기 있게 그 분야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부분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인데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대비하면서 못하는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연습을 했잖아요. 잘하는 부분을 냅두고, 그죠? 그냥 두고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못하는 부분을 더 개발해서 성적을 올려서 그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고정관념이 하나 자리 잡죠. 대학을 좋은 대학, 알아주는 대학,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밖에 사회에 나와서 크게 성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히다 보면 자, 좀 이렇게 뭔가 과거가 좀 이렇게 화려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튀는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리드하고 남을 이끌어가고 차별성을 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면뛰기 창시자 딕 보스벨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원래 이 배면뛰기를 하는 것이 원래 높이뛰기가 아니었고요. 이 앞으로 잘 됐어요. 앞으로 덤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딕 보스벨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뒤로 해서 다 높이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많이 못 뛰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누워서 이렇게 뛰는 게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최초 다 앞으로 뛰는데 딕 보스벨리가 뒤로 이렇게 배면뛰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뛰는 게 웃기지만 그때는 뒤로 이렇게 배를 보이면서 뛰는 것 자체가 외골수다, 유일성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보편화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나 차별성을 띠다 보면 이렇게 남의 편올림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굳이 남을 무조건 따라하고 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일주일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틀 쉬고 5일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일을 쉬고 금요일부터 금, 토, 일을 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틀만 일하고 5일을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자, 이것도 역시 선택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 되거나
그죠? 공공기관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그렇게 할 확률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사이버상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펼치면 이거는 그죠? 특정한 날이 뼈저리 없이 그죠? 예, 연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의 한번 발상을 차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스님에게 빚을 팔아라. 이 영업사원에게 3명의 영업사원에게 스님에게 가서 빚을 팔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빚을 많이 파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영업사원이 빚을 들고 스님한테 팔려고 하니까 스님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스님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스님한테 이 빚을 어떻게 파냐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고민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빚을 들고 가서 그죠?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지원자가 가려운 곳을 빚이라면 시원해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도 머리가 없지만 머리가 간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빗으로 이렇게 하면 시원해진다 라고 했더니 한 개를 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자입니다. 신자들이 절을 할 때 이 헝클어진 어떤 머리로 그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신자들의 어떤 머리를 단정하는 데 꼭 필요한 빚입니다 하면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했더니 10개를 사더라고요.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지원자는 아주 많이 빚을 팔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스님한테 빚을 많이 팔고 왔을까요? 궁금하죠? 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자, 스님 이런 큰 절에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스님이 필체로 적선소라는 이 한자를 새겨가지고 선물하면 더 많은 신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적선소에 따른 선을 쌓는 빚이다. 적선소. 이 빚으로 머리를 빗으면 선을 쌓는다. 한마디로 공을 들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신자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적선소라는 글자를 새기고 이 빚을 선물했어요. 선물하기 위해서 스님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스님이 그 빚을 사서 신자들에게 많이 선물로 주니까 그죠? 1000개를 샀는데 훨씬 더 시주도 많이 거치고 절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러시아나 그죠? 예, 이런데 냉장고를 팔아.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되게 추운데 그 냉장고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밖에 내가 놀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라고 사계절이 없겠습니까? 러시아라고 매번 겨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온도 변화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냉장고를 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춥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업사원이 냉장고를 많이 팔았는데요. 어떻게 팔았냐면 온도 변화가 영하에서도 그죠? 영하 5도, 10도 이렇게 영하에서도 온도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온도 변화가 없거든요. 일정하게 맞춰주니까요. 결국은 음식이 덜 상한다.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공기가 차갑고 영하이지만 이 온도 변화가 또 있음으로 해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그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냉장고가 꼭 뭡니까? 저온 냉장고용이지 않고 그 냉장고 안에 좀
중상위 고온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 따뜻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또 냉장고를 아예 밑부분을 안 틀어도 또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관점의 차이, 이 차별화된 생각을 통해서 냉장고를 잘 판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아이디어를 내는데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제가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깨우기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숨은 끼와 재능이 잘 나오는데요. 자, 이게 돌입니다, 돌. 실제 이 돌이 이제 아프리카의 뭡니까? 케이프타운에 영국의 한 신사가 여행을 갔습니다. 몇 번 며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반 위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저 돌 집에서 지금 선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영국에 갈 때 기념이 될 것 같았어. 저 돌을 선물로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자기 아들이 장난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돌을. 그래서 영국 신사가 그러면 내가 장난감 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저 돌을 기념으로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자, 몇 달러 주고 그 돌을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신사도 뭡니까? 업무에 복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사무실에 두고 이제 장식품을 두고 내가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 와서 이 돌을 그 주인장한테 선물로 받았다 하면서 기분 좋게 있다가 어느 날 그 신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이전하다가 한 이삿짐 직원이 부주의로 그 돌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뭐 그게 돌이 뭐 얼마 나가지 않는 거라서 뭐 금액도 없는 거라서 그냥 뭐 떨어뜨려도 뭐 다시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 돌 귀퉁이가 약간 탁 떨어졌는데 그 안을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사가 이 돌을 들고 바로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시가가 얼마냐 했더니 17억. 17억 다이아몬드를 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선반 위에 있었던 거고요. 이 영국의 신사도 모르고 자기 선반 위에 장식품으로 썼던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빛나는 다이아몬드인데 끝으로 이 돌멩이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실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자,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한테 빛을 내고 뭔가 보석의 가치를 띠게 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을 연마해서 닦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닦아야지 그게 빛이 나듯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걸 누가 알아보는 이가 없다면 그 가치는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 코끼리를 예상해보세요. 자, 코끼리가 어릴 때 이 말뚝에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이 줄을 끊고 도망가려 해도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능을 잘 못 쳤다면 그 수능 점수에 얽매이고요. 실패를 했다면 실패에 얽매이고요. 과거에 가난했다면 가난에 얽매이고요. 얽매이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 근데 이러면서 이 코끼리는 나이를 먹어서 엄청 커지죠. 사람도 엄청 커집니다. 힘도 세지죠. 하지만 이 줄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자기 틀 속에 그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코끼리가 애기 코끼리일 때는 아기 코끼리일 때는 당연히 덩치가 작고 하기 때문에 줄을 못 풀지만 덩치가 산발하고 크지만 줄만 살짝 걸쳐놔도 나는 저 줄을 끊고 어디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 생각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의 어떤 잘못된 실패나 좌절했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숨은 끼와 재능을 숨겨놓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그 능력은 숨겨진 잠재 능력이 될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야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외골수로 몰아가면서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울산대학교 학생밖에 안 돼, 내가 세계를 주름잡아 서울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다 밑에 10원짜리와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습니다. 이 둘의 가치는 같나요? 다르나요? 빠져 있어요. 아무도 못 건집니다. 그럼 가치는 똑같아요. 이걸 건져내야만 이 가치가, 그죠? 수천 배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걸 못 건지내면 이 둘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더더욱 자신감을 얻고 자기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더 도전적이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의 발목이 잡혀서 그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거나 아예 도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잘못된 잠재 능력,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숨겨진 이 다이아몬드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힘이 필요하겠죠. 어떻게든 보이는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 자, 이 보여지는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토익 점수를 받았거나 학점을 받았거나 자격증 몇 개를 땄거나, 그죠? 여러분이 보여지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키나 얼굴이나 이러죠. 근데 보이지 않는 능력은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골프 잘 쳐요? 골프를 잘 치냐?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골프 잘 쳐요? 아니, 못 치지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안 해봤잖아요. 못 치지요.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아직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가 정답이겠죠.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공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아이디어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봐야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게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야 이 보이는 능력보다 더 월등한 자기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끄집어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좀 덥네요. 볼게요. 어떻게 해야 이걸 끄집어낼 수 있냐?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궁금하죠? 그 방법을 지금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능력을 분석할 때요. 잘 보세요. 조 헨리가 윈도창이라는 것을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성격 분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나의 성격을 내가 가진 성격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재해석해서 능력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연하니까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이렇게 몇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몇 번 봤다 해서 제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 있죠.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또 볼까요? 본인이 몰라요. 남이 보기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아, 저 사람은 참 수영을 잘한다. 아, 저 사람 아이디어 좋다. 아, 글씨를 예쁘게 쓴다.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아, 저 사람은 말을 참 널리 정연하게 잘한다. 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잘 사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뭡니까?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남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능력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죠. 자, 저는 이 영역을 1번부터 3번 영역을 몇 프로로 봤냐면 바로 10%로 봤습니다. 10%도 많은 거죠. 솔직하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능력을 저는 90% 봤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는 저는 저 자신을 참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 앞에 발표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리더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좀 한 번에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것도 싫어하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조용한 편 이런 것만 내가 성격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기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같이 이렇게 여행 가고 서로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을 저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혼자 있고 혼자서 지도세도 모르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삶을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뭔가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서 못했고 틀리면 어떻게 하나 떨리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남을 무진장 의식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정말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남들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대중 앞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한다는 것은 내가 더 남들보다 더 큰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때로는 내가 되게 멋져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죠.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뭔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서는 걸 좀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나를 노출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해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나는 노래를 못해, 춤을 못 춰, 나는 부동산을 못해, 주식을 못해, 여러 가지. 나는 골프를 못해, 나는 헬스를 못해, 수영을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오래 걷지 못하겠는데 등산을 못해.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안 해보고는 아무도 그걸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해봐야만 그걸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어요. 어디 길이 있나? 아무리 봐도 길이 없던데. 근데 항해사한테 물어보세요. 항해사한테 물어봤더니 바다에 길이 있답니다. 자,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네, 아무나 쳐다도 하늘에 길이 없는데. 자, 비행기 조종사한테 물어봤더니 하늘에 길이 있다네.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 이 사람들이 보는 하늘,
이 사람이 보는 바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영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